갈게요. 오늘 배울 부분은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담화와 국어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으로 담화랑 국어사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담화랑 국어사 문제 푸신 다음에 채점 수정하시고 모르는 걸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진도를 2월달에 이론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게, 전부 다 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할 거냐면, 지금 받고 계신 자료 보시면 그 아래쪽 수로, 수능 특강 쪽수로 뭐 4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뭐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매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아래쪽 45쪽이고요. 그래서 이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인데,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장충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볼 겁니다. 뭐 40쪽에도 나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날 때는 이따가 오세요. 이따가 설날 때는 의문이랑 의문의 변동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의문이랑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설날 영상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배울 첫 번째 작품이 담화거든요. 담화. 그럼 갈게요. 담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 기본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둘 이상, 하나면 안 되고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연속돼요. 발화 체크, 문장 체크. 이 두 가지가 연속되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담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담화는 발화 또는 문장의 연속체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두 개 이상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연속돼서 이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화의 또는 문장의 연속체다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담화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발화와 문장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담화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 가운데는 형식 그리고 내용상의 완결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안전한 담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형식과 내용상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장하면서 배웠던 문장의 기본 성립 조각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발화가 모여야 되지만 드물게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희귀하다가 되겠죠. 하나의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계속 발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화라고 하는 말은요, 왼쪽 날개 보시면요,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및 그 말한 내용을 발화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좀 낯설 수 있으니까요. 아래 2번 보시면 담화의 구성 요소 별표 5개 박아보실까요? 그 부분을 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발화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이 발화라고 하는 두 글자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간단하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발화라고 하는 건 언어로 표현된 모든 내용을 발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현이 되는 언어를 발화라고 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화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구성요소에 나와 있는 발화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담화의 구성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담화의 구성요소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어요. 담화의 구성요소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일단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화자가 있고요,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청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두 언어라고 하면 화자, 청자라는 말이 성립하겠지만, 문자 언어라고 한다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자는 필자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청자는 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화자가 무언가를 던지면 청자가 무언가를 던지고 계속 왔다 갔다 순환되죠. 그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화라고 설명을 하고 언어로 표현된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발화라고 설명하고요.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체 틀을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 그래서 담화의 구성 요소를 그림처럼 그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치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화자와 필자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말이죠. 결국 담화,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주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필자는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거고, 거꾸로 청자와 독자는 담화의 마찬가지로 담화의 주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왜냐면 주체라고 하는 건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니까요. 객체라고만은 볼 수 없겠죠. 청자도 무슨 말을 할 테니까.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얘는 이해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화자가 말한 말을 듣고 청자가 이해하겠죠. 그래서 주체-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주체라고 보시면 되고, 화자는 이야기를 만드는 생산자의 역할을 한다면 청자는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발화라고 하는 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맥락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 또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따 보겠지만 맥락과 관련해서 세부 요소로 나누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잡으시고 화청자의 역할은 뭔지, 그리고 화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잡으신 다음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의미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왼쪽에 잠깐 보시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라는 게 있거든요. 날개. 그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문장의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면 직접 발화라고 한대요. 끊어. 문장의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한다. 그럼 직접 발화. 반면에 일치하지 않는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이거는 문제 볼 때 문제 풀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맥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맥락 동그라미 쳐보시면 지금부터는 구성 요소 중 맥락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화에 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 언어적 맥락.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야 너 문맥 파악쯤에 이런 말 하죠. 그게 언어적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비언어적 맥락. 그러면 비언어적 맥락이 무엇인지는 아래 나와 있지만 일단 이어서 읽어본다면 맥락이라고 하는 거 밑줄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라는 발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맥락이라고 하는 건 배경이나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괜찮으세요라고 하는 발화가 치과라고 하는 배경에서와 음식점이라고 하는 배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각 또는 치료하는데 괜찮으세요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거고요. 그죠? 맥락 또는 배경을 바꿔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맛이 괜찮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맥락은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발화는 하나지만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바꿨기 때문에 낯설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 하나만 생각해 놓으신다면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 형성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그 구조도 같은 형식이 나와 있는데 뭐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거기 밑줄 앞뒤에 발화. 앞뒤에 발화라고 하는 건 더 간단하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얘들아 그 문장이 나오고 기억이 나오고
뒤에서 문장이 나올 때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빈칸을 보지 않고 앞과 뒤를 확인할 거야. 이해갔어요? 이게 바로 앞뒤의 발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 볼게요. 비언어적 맥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상황 맥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그 설명은 아래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상황 맥락은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밑줄 직접적으로 개입. 그러면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개입하겠네요.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죠? 하자, 필자, 목적, 시간, 공간, 환경 등이 구성 요소다. 반면에 사회 문화적 맥락 볼게요.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밑줄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뭐가 있냐면 물리적인 배경, 정신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이거 보자. 치과 음식점이죠. 그럼 얘는 상황 맥락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걸 적용시켜 보신다면 의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상황 맥락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 이런 거 있죠. 외국인이 우리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린 게 없지만 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우리나라 문화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아요? 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차린 게 없네요.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때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담화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봤던 것들이야. 담화가 밑줄 하나에 완결된 의미. 그게 아까 이거죠. 형식, 내용상 완결성이 필요하다, 담화가. 그럼 결국 내용상의 완결성, 형식상의 완결성을 위해서 하는 동그라미 통일성. 오른쪽 동그라미 응집성. 아래 보시면 지시, 대용, 접속이라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 묶어서 거기 앞에다가 응집성이라고 적어보실까요?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응집성과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이고요. 그럼 통일성이 무엇인지는 왼쪽 날개를 볼게요. 다 구분해 드릴게요. 왼쪽 날개 보시면 통일성이란 통일성 동그라미 앞에다가 적어 놓을까? 통일성은 다 필요 없고요.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담화는 형식과 내용의 완결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통일성은 내용적인 측면의 완결성을 파악하는 게 통일성이고 응집성은 형식적인 측면의 완결성을 파악하는 게 응집성이에요. 그래서 담화가 올바른지를 볼 때 우리는 통일성과 응집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형식과 내용상의 완결성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날개 볼게요. 담화를 이루는 하위 요소들이 밑줄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그렇게 봐도 되고요. 우리가 뭐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냐면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한 편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셨던 분들한테 통일성이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아이폰 13이 나오고 있죠? 아이폰 13과 관련된 글인데 주제는 아이폰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갤럭시 노트도 마찬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전체적인 내용은 포커스가 아이폰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갤럭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럼 삭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야?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한 편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어야 되는 게 통일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의 완결성 측면을 물어보는 게 통일성입니다. 되었죠? 그 다음 갈게요. 응집성.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의 밑줄, 지시표현, 대용표현, 접속표현 등의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연결되는 것. 즉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한 편의 글은 다양한 장치 또는 표현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응집성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장치와 표현이라고 하는 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치와 표현이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던 지시, 대용, 접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할까? 그러나를 써도 훨씬 게 뭐 있죠? 이씨 문장이 안 만들어져. 그러나로 문장 좀 만들어주세요. 유나, 그러나로 문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나로 문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뭐였죠? 지선은 못생겼다. 그러나 경연이는 여자로 해야 되는데. 경연 너 여자야? 그냥 지금 잠깐만. 경연이는 예쁘다. 아무거나 만들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표현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접속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접속 표현은 그러나인데 이 자리에 뭐 있어?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지선은 못생겼다. 그래서 병현이는 예쁘다. 문맥상 말이 안 맞죠,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접속 표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한편의 글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응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되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쉬운 접속 표현을 먼저 봤고, 지시 표현을 먼저 볼까요? 지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리키는 표현을 지시 표현이라고 할 거예요. 담화 내에 화자, 첨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비추 가리키는 표현. 뭐 이그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저기, 거기라고 나오는데 이그저만 체크해 보시면 이그저에서 이를 쓰는 경우는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프린트를 줄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프린트를 이 제 앞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이것 좀 가져가라고 설명할 겁니다. 제 기준점에서 프린트 가까우니까. 반면에 그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멀 때, 그럼 결국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건 첨자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지금 민경이 앞에 필통이 있어요. 민경아 그것 좀 줘 라고 제가 말한다면 민경이라고 하는 첨자에게는 가까운 거리고요, 저한테 먼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 그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요. 반면에 마지막 저라고 하는 글자는요, 저라고 하는 글자는 화청자 모두 거리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뭐냐면 화자와 첨자의 거리와 좀 애매하게 가운데 있거나 둘 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해갔어요? 이런 거죠. 끝나고 우리가 회식하러 이게 앞에 밥집을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옹생을 간다고 가정해봐.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우리의 거리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요? 우리 끝나고 저기 가자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화자와 첨자의 거리와 저기라고 하는 공간의 거리는 똑같이 애매하게 멀겠죠, 맞아요? 그럴 때 저기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그저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 쓰이는지만 알고 계시면 거기 나와 있는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라고 하는 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한 글자씩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대라는 글자 체크해 보시면 대는 대신이고요. 용은 사용하다입니다. 대신 사용하다. 대신 사용하다. 그럼 결국 대신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이상 하는 건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알아볼게요. 이미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된다. 대신 동그라미, 그게 대용이라는 글자에 대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사용된다 해서 용을 뺀다면 대용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지시 표현과 유사한 형식인 이것, 그것, 이러하다, 그러하다. 그러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의 차이점, 저라고 하는 말은 쓰이지 않네요, 그죠?
저라고 하는 말을 쓰이지 않고요. 두 번째 차이점. 지시 표현은 그냥 앞에 문맥과 상관없이 언제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용 표현은 앞에 나온 말을 대신 가리키니까 항상 앞에 무언가 힌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냥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것 좀 봐. 이게 한편에 그냥 담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장치가 쓰였는데 이 앞에 어떤 말도 없죠. 맞아요? 얘는 이럴 땐 지시 표현이라고. 대용 표현은 앞에 나온 말을 대신 가리키는 건데 앞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는 지시 표현인 거라고요. 됐어요? 화면에 그림이 있다. 이것은 비싸다. 이런 문장이 다 가정해 볼게요. 됐어요?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측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림을 대신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얘를 대용 표현이라고 할 거고, 얘가 지시인지 대용인지 모른다? 앞에 무언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해갔어요? 대용 표현은 화살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앞에 나온 말을 대신 받아서 사용되는 거니까. 지시 표현은 앞에 나온 거랑 연관성이 아예 없어요. 됐죠? 이것 저것 이것 그것 구분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와 대용. 그 다음 접속 표현이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주는 표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어들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 몇 시야? 몇 시야? 25분? 45분 되면 알려줘. 그냥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국어사가 나와 있어요. 국어사. 그 국어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수특 보시면 한 장만 넘겨 중세국어도 그냥 단순하게 이론 나열이어서 참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는 교재. 그래서 국어사는 제가 뒤쪽에 다른 문제집 실어놓고 다른 문제집에서 한 번 더 볼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됐어요? 근데 이게 중세국어 들어가면은 제가 수능 특강에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기억나세요? 상용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자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했어요. 교과서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한 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제자 원리라고 하는 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발명한 글자 중에서 그 제자 원리를 모르면 뒤에 흐름이랑 이런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부 문제집을 바탕으로 제자 원리 한번 보고 들어갈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문제가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가획, 상형, 이체, 합용, 병서, 연서, 기타 등등등 그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 원리는 외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훑어볼게요. 아시겠죠? 이해갔어요? 국어사는 낯설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형태조 분석까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고대는 괜찮아요. 고대는 단순 암기예요. 왜냐면 흔적이 없어. 글자가 없던 시기고 너무 오래전이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고대 국어랑 관련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반페이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세, 근대, 현대는 항상 비교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국어사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국어사에서 사라고 하는 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국어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라고 하는 말도 쓰이고요. 어떤 말도 쓰이냐면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문학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문학의 역사. 그래서 국어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문학의 역사나 문법의 역사를 파악하시면 문법이나 문학이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여기 슬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1번 갈게요. 국어사의 시대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의 시대구분. 국어사는 크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뉘는데요. 고대국어 아래 보시면 고대국어 아래 10세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얘를 같은 말로 통일, 신라, 시대까지.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통일신라 다음이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요? 고려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를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고려 건국 전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할 거라고. 10세기니까 10세기라고 내지 않아요. 10세기가 통일신라 시대까지니까 통일신라 시대까지라고 나오고, 또는 통일신라 말까지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고려 건국 이전까지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머지 적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두 번째, 중세국어 가시면요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중세국어는 전기중세국어랑 후기중세국어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전기중세와 후기중세. 전기중세는 어디부터 어디냐면 10세기부터요 14세기까지예요. 반면에 아래 나와 있는 건 16세기까지라고 했으니까 14세기 이후부터 16세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또는 여기가 15세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문법에서만 해당하는 거야. 국어사에서 중세국어를 전기중세와 후기중세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면 훈민정음청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왜 제가 국어사라고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계속 가끔씩 헷갈리는 게 이거야. 우리 문학 공부할 때 얘들아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랑 구분한다라고 하잖아. 그때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랑 문학사랑 좀 달라. 조선을 나누는 기준점이.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상식일 것 같은데 뒤에서도 하겠지만, 훈민정음 청제 몇 년이에요? 몇 년도에 만드세요? 몇 년도에 만드세요? 얘들아 왜 그래? 고3이잖아. 옛날에 언제? 1800년대요? 가보기역 때 아닌가요? 남친 언제인지 기억나? 할게요. 1443년. 그럼 이런 훈민정음을 이때 만들고 반포 언제 했는지 아세요? 3년 뒤. 1446. 3년에 갭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양반들이 문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양반의 그 권력의 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뭣도 아닌 평민들도 글자를 쓴다라고 하니까 엄청 반발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중국이라고 하는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대부 양반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43년에 만들었지만 3년 뒤에 반포를 합니다. 됐어요? 뭐 근대국어 나와 있고요, 현대국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사 구분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처음 나오는 고대국어 먼저 갈게요. 고대국어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대국어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기록 자체가 부족해요. 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고대국어 모습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헌이나 비문을 통해 추측합니다. 이게 고대국어예요. 그래서 고대국어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도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같이 볼게요. 1번 표기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잘 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자를
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빌려서 용, 얘는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빌려서 사용한 표기이다 라고 해서 한자 차용 표기라고 설명을 해요. 한자 차용 표기. 또는 어떤 사람은 고대 국어를 전체를 묶어서 차자표기법이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야, 차자표기법은 이두, 구결, 향찰에 한해서만 차자표기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결국 이 차자표기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차는 빌리다고요. 자는 글자거든요.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자 차용 표기나 차자표기법이나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글자를 빌리다. 이게 포커스가 된다고요. 되셨어요? 갈게요.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고유명사 표기 보실게요. 고유명사 표기. 고유명사라고 하는 건 아래다가 VS라고 적어 놓을까요? 고유명사의 반대말은 보통명사입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건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일 때가 고유명사죠. 보통명사는 여러 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책상. 그럼 이거 보통명사가 될까요? 엄청 여러 가지 책상을 가리킬 테니까. 반면에 뭐 김민구라고 말한다면 민구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사람은 많겠지만 우리가 아는 민구는 여기 있는 민구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고유명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갈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밑줄 인명, 지명. 처음에는 사람의 이름과 지명만 표기해야 돼요. 인명, 지명. 아래 보자. 아래 한자가 세 글자가 나와 있는데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했다라고 가로에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치? 아래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불글 혁자거든요. 거기서 불글이라고 하는 부분 가로쳐 보실까요? 얘는 뜻이죠. 뜻. 불글 혁에서 불글은 뜻이야. 반면에 살 거에서 거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시면 얘는 음이죠. 소리. 살, 거 이렇게 있잖아요. 또 누리 또는 뉘세라고 나와 있는데 누리라고 하는 부분만 가로쳐 보시면 음이죠. 뜻이에요. 뜻. 여기는 뜻, 소리, 뜻을 빌렸네요. 그죠? 근데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다른 한자가 나와 있는데 다른 한자는 불구내라고 하는 소리만 빌렸습니다. 음만. 맞아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불건이 불구내라고 동일한 지명을 가리켰대요. 되셨나요? 결국 이거야. 한자는 다르지만 음을 빌리냐 뜻을 빌리냐에 따라서 다른 한자가 동일한 지역을 가리킬 수 있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15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엄청 딥하게 나왔는데 개정된 다음부터는 여기로 아예 건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서기체. 고유명사에서 발달한 게 서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했더니 서기체는 밑줄 한문은 여기 우리말의 어순. 그럼 결국 이거야. 우리말 어순과 한자의 어순은 달라요. 한자의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쓴다. 오르다 등 매산 또는 산산자죠. 그죠? 이걸 등산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서술어가 이렇게 앞에 와요. 영어처럼. 얘를 우리말로 풀어 적으면 우리는 산을 오르다라고 적겠잖아요. 제가 우리말 어순 서술어가 뒤에 온다고. 그럼 우리말의 어순과 한자의 어순은 다른데 지금 보고 있는 서기체 표기는 다른 나라 글자인 한문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말 어순대로 적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갈게요. 이두, 구결, 향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순서를 좀 정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구결 1번, 이두 2번, 향찰 3번. 만들어진 순서라고 보셔도 되고요. 점진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 발달이 나아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1번이 구결 먼저 볼게요.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로쳐볼까?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게 구결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결이 만들어진 목적,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의 밑줄,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만 표기한 것이 구결입니다. 가로 여시고 우리말 어순 X. 구결은요 우리말 어순대로 적지 않습니다. 한자의 어순대로 적어요. 우리말 어순 X라고만 적어놓으세요. 그게 이두와의 차이점이 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도 한문을 좀 전공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를 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문법적 요소만 바꿔치기 한다라고 했죠. 아세요? 그래서 구결을 사용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적으면요. 지금 는이라고 하는 조사, 르리라고 하는 조사, 다라고 하는 어미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기호로 바꿔치기를 했죠. 맞아요? 이게 바로 구결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조사만 바꿔치기 해놓고 한자를 빌리는 이런 것을 구결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이두로 갈게요.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밑줄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하고 밑줄 쳐보시면 결국 같은 말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하였다. 얘가 구결과의 차이. 구결은 그냥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만 바꿨었고 우리말의 어순대로 적지 않았어. 근데 뒤에 보자. 이에 토를 붙인 것. 토를 붙인 거 바로 쳐볼까요? 토를 붙인 것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구결과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를 붙인다는 구결과의 공통점이고요.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적었다라고 하는 건 구결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결의 1번이고 이두가 2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되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보인 향찰은요. 당연히 우리말 어순대로 적겠죠. 그죠? 근데 완전 발전해야 되니까 문법적 요소만 적는지 아니면 전체를 적는지는 향찰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향찰이죠. 향찰 동그라미 쳐보면 향찰은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신라시대 향가라는 갈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찰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갈게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밑줄 우리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문장 전체. 지금까지는 뭐 조사나 어미 등만 표현했다면 향찰에서는 문장 전체를 적고요. 또 아래 우리말 어순대로 배열까지 한대요. 그래서 밑줄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체계이다. 결국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봤던 이두 구결과는 달리 가장 종합적인 차자 표기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종합적인 차자 표기법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단 아무리 종합적이라고 한다라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어요. 100% 완벽한 게 아니야. 사람도 100%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1%라도 오류가 있겠죠.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이라도 뭐 성격이 더럽다던가 뭐 기타 등등등. 뭐든지 완벽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 볼까요? 향찰의 표기 원칙. 일반적으로 밑줄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아래 동그라미 한자의 뜻을 빌린다. 그래서 한자의 뜻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훈차, 훈독, 석독이라고 말해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한자의 뜻을 빌린다? 그럼 뜻을 빌리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요. 아래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다라고 나오잖아요. 한자의 동그라미 쳐보시면 걔는 음을 빌린다라고 해서 음차 또는 음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뜻을 빌릴 때는 뭐라고 하고 소리를 빌릴 때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음운이라고 나오죠. 고대 국어 시기의 음운은 밑줄 평음과 격음만 있었으며 끊어보실까요? 평음과 격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 된소리는 없었다가 될 거고 된소리는 없었다가 될 거고 된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고 음운에서 배웠던 예산, 거센,
된이라고 하는 3중체계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럼 결국 당시에는 2중체계였을 거예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두 번째 밑줄, 음절말 자음들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럼 결국 두 번째 밑줄 친 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게 없다고요. 제약이 없었다는 게 되겠죠. 됐죠? 뭐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할 때 오늘날 현대에서는 기억으로만 발음하잖아요. 그죠? 지금 봤던 고대를 적용시켜 보시면 제 음가대로 발음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리을과 기억이 모두 발음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모음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고대국어 문법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